이번에 사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국민의당이 경북 성주를 갔습니다. 박지원 대표 얘기인데요. 아니, 새누리당 자기들은 국론 통일하러 갔나? 왜 우리더러 가는데 뭐라 그래? 라고 반격을 했고요. 자, 국내 일부 인사 중에는 중국의 반격, 불사하면서까지 사드에 대한 소신을 지켰습니다. 반대한다는 뜻인데 문제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실었다는 거죠.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성주에 내려간 박지원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박지원 대표가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정동영, 주승용, 권은희 의원까지 한 16명을 같이 대동하고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이렇게 뭐 상주를 찾은 의원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아예 당 차원에서 방문한 것은 국민의당이 처음입니다. 네. 그럼 박지원 원내대표. 자, 그동안 이제 외부에서 온 외부의 사드 반대론자의 성주 집회 관련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점을 꼬집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순 세력 계십니까? 정말 없습니까? 외부 세력 있습니까?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보이는지 그분들에게 아주 큰 현미경 하나 사서 보내자 하고 제안합니다. 자, 네, 박지원 대표를 보면서 가슴에다 이 파란색 리본이 눈에 띄네요. 항상 노란색을 주로 다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기서 외부 세력은 바로 본인이 박지원 대표가 외부 세력이죠. 지금 성주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건은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갈 거고요. 지금 저 사건에서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지금 성주 군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혈서를 썼고 제일 먼저 어깨대를 누르고 국방부에서 데모를 시위를 하셨는데 그분의 전력이 뭔지 아십니까? 경찰서장입니다. 네. 대구 성서 경찰서장, 청도 경찰서장 지내고 고향인 성주서장을 지내신 분이 가장 앞장을 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역의 경찰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행정 기능이 마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되면은 저거는 상당히 오래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외부 세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데 지난번 그 유생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그 최익현 선생이 지부상소를 예를 들어서 그게 맞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옛날에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어떤 보수파들이 개혁 개방에 그 김홍집이 그 조선을 개방하자 하니까 반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뭐 그랬다고 치는데 저렇게 유생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 게 그렇게 빨리 지역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든요. 네. 그럼 저런 것들은 뭔가 뒤에서 좀 가르쳐주고 싹 빠지는 세력이 있다. 리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저 사건은 지금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물병이 날라고 할 때 외부 세력이 있는 걸로 판단됐는데 지금은 쑥 빠져서 이제 성주 주민들을 자꾸 몰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저녁마다 촛불 시위가 열리는데 한 1000여 명씩 모이고 있어요. 상당히 장기화 될 것 같은데 저런데 저렇게 어떤 당은 가서 계속 하라 그러고 어떤 당은 그만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국론 분열을 보이는 건데 저는 박지원 대표가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국회의원이라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분이 저기 백날 가도 저쪽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지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저건 지역 세운 지역색대로 가면서 일시적으로 타협하는 일종의 뭐랄까 그런 필요성인데 저런 것들이 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현장이고 본인이 외부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 비대위 대표죠, 지금은. 그 비대위원장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부 세력은 박지원 비대위 대표 당신 아니냐. 얘기는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당은 사드를 가장 먼저 반대했습니다. 성주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처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모든 정당 중 제일 먼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정당으로서 성주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어제 저와 접촉을 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곧 사드 배치 반대에 동참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주 국민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인으로서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어떤 당이든 어떤 정치인든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네.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저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건 명백하게 표를 구걸하는 행위밖에는 난 더 되지 않는다. 왜냐면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한다는 건 이미 모든 언론을 통해서 네. 어떤 논리에선지 이미 알게 됐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한테 스토커 네. 비슷하게 형님 김종인 대표한테 만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선언하세요 네. 라고 스토커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국민의당이 반대한다는 건 다 아는데 네. 그것을 지금 현재 좀 가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반대한 당입니다. 네. 아시죠? 라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네. 이분이 반대한다, 제일 먼저 반대했다라는 네. 걸 이제 선명성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왜 반대를 하느냐 네. 하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네. 그렇다면은 전자파 때문이냐? 네. 아니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가 사드 배치는 안 된다든가. 네. 아니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이유도 없는데 네. 왜 지뢰 겁을 먹어가지고 사드를 배치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페이트세트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네. 사드를 왜 가져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주장해야 되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반대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네. 제가 지금 4가지 얘기했지만 4가지 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전자파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고. 네. 중국과 관계는 이거는 우리 내정 간섭이거든. 네. 이 주권 국가로서는 도대체 중국이 뭐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배치하는데 중국이 뭐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권 국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안 쏜다. 이건 네. 말이 좀 안 되는 겁니다. 네. 매일같이 남수선 불바다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드를 배치하든 사업으로 더한 걸 가져와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트리어트가 현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페이트리어트 2나 3는 말이죠. 현재 일본에 있는 것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사거리가 한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 40km도 많이 적기 때문에 네. 사드 하나가 페이트리어트 3 40km짜리면은 10개 정도 포대를 네. 커버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네. 페이트리어트 2나 페이트리어트 3 같은 경우는 네. 한 40개 포대가 있어요. 사드 한 개 포대를 네.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비용만 봐도 사드가 훨씬 싸게 맥히고 성능도 훨씬 좋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는 이래서 반대합니다를 좀 더 명쾌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턴가 그 일은 좀 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사드에 반대했다. 다른 야당보다 먼저 했다. 일단 그 선명성 강조한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생각을 바꿀 거다. 어제 내가 만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야당 공조체제 강화를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사드 자체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았고요.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반대라든가 찬성이라든가 아직 당 차원의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식의 언급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우병우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야당도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럼 네. 결국에는 야당끼리 공조하겠다는 건데 네. 공조는 국민의당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당이 가장 크게 들고 나오는 게 사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물론 아직까지 사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셔야 네. 됩니다. 지금 사드 문제가 나오면서 완전히 덮인 네. 게 북핵 문제입니다. 네. 제가 아는 몇몇 핵 전문가에 따르면 미사일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은 우리가 북핵에 대비해서 어떤 민방공 훈련을 하거나 대피 훈련을 하거나 이런 연습을 해야 될 단계인데 왜냐하면 전혀 방어수단이 현재 사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인데 북핵 문제는 완전히 덮어버리고 사드를 해야 되느냐 마냐야 되는 문제로 만든 것이 지금 반대파들의 최대의 성공이다. 우리가 심리전에 말려들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영남 유생들의 시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또 사드 문제로 들어갔는데 우리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충이거든요. 네. 충을 쏙 들어갔고 내 지역을 살기 위해서 내 군이 지역 발대 군이 네. 국보다 먼저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이거는 성리학적 유교적 관점에서 맞지도 않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저 하나 이벤트를 보면서 야 유생까지 반대하구나 이게 지역 여론이구나 하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판세가 돼버렸는데 이거는 아마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전의 실패고요.
지금 저기 박지원 대표 같은 분들은 성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흔들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한번 똑똑히 한번 박지원 대표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저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금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뭐 야당끼리 뭐 공조체제 뭐 할 수가 있잖아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했던 이유는 뭐냐 이게. 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네. 그런 이유라든가 또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인 김종인 씨의 의견을 뭐 존중한다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즉 사드에 관한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서 네. 배치를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우수석을 안 자르니까 네. 그건 좀 곤란하다. 네. 그러니 우리는 사드를 가지고 배치를 반대하겠다는 거 간다는 것은 네.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 사안을 네. 그냥 섞어서 운동한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저는 그건 좀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사드를 지금까지 배치하는 데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네. 이해를 하겠으나 네. 당국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어떤 한 특정인을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걸 갖다가 앞으로는 전 배치를 반대하겠다는 건 좀 곤란하다. 저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입한 저희 그 야당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는 바람에 혼란도 있었지만 선거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하고 또 앞으로 대선 국면에 김종인의 존재가 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대위 대표로 있는 동안만큼은 그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그 내부의 원칙이 좀 세워진 듯합니다. 그런 국면 위에서 일단은 그동안의 그 모호성을 유지하는 그 선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국민의당의 야당으로 처음 이제 성주에 내려갔는데 그걸 놓고도 정진석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서로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집단적으로 성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치권이 분열을 유발하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자기는 갔다 왔대요? 자기는 국론 통일하러 갔나? 누가 할 말 누가 하네. 자기는 왜 갔어요? 자기는 국론 통일하러 갔으니까 지금 국론 통일하고 왔어? 말은 조심해야죠. 점잖게 준비한 텍스트를 읽은 정진석 원내대표와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구어체로 내놓은 박지원 원내대표. 화법도 달랐고 내용도 달랐습니다. 네. 박지원 씨를 대부분 미워하면서도 네. 어떤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재주가 있거든요. 네. 명백하게 네. 짧은 시간 동안에 복잡한 사안을 취약해서 네. 그것을 사람들의 머리 또는 가슴 속에 남게 만드는 네. 그런 독특한 재주가 있는데 네. 이번 경우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어떤 기자가 느닷없이 질문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정진석 대표가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는데 저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마 금방 생각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저가 누가 이기고 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순발력이랄까? 네. 그런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만 하더라도 기자 생활하면서 사실은 박지원 대표하고 동사석에서 참 여러 번 만난 적이 네. 많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니 여당은 가도 되고 야당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형식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어떤 정치적 뜻이 있는지 여당 생각 다르고 야당 생각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눈에 띄는 그 한 대목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왜 갔나? 짐작이 좀 되십니까? 일단 국민의당 내부에서는요, 우리가 갈등 일으키러 갔겠느냐. 우리의 사드에 대한 생각은 분명하니까 성주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 거다. 정치인이 현장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죠. 근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당 네. 내부 사태로 갑자기 국민적인 지지율도 떨어진 바도 있고 아직까지 네. 대표도 물러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게 국민의당이 야권 내에서 본인이 차지하겠다는 제3당으로서 위치가 흔들리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마침 국민의당이 첫 번째로 반대했던 사드 문제가 저렇게 이슈로 부각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태도를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국민의당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야권 전체를 마치 이끌고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도 정치인의 기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자, 오늘 월요일에 국민의당은 내려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토요일 장면, 이틀 전 장면이거든요. 성주에 트랙터 12개 대가 동원돼서 참외밭을 갈아엎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좀 면적이 좀 되거든요. 비닐하우스 2개 동입니다. 자, 철근, 자동 개폐기, 참외 넝쿨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참외를 엎는 동안에 한국농업경영연구회 성주군 연합회 회원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직접 이 연합회 회장과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참외밭을 갈아엎었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350평 정도 갈아엎었는데, 앞으로 점차 이걸 계획적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싸워도 이게 지금 검토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하면서 이제 350평 같으면은요, 한 300, 400 정도 되지. 싸워도 이걸 발표를 하고 나서요, 가락동 도매시장이고 작년 이맘때 같으면은 35,000원에서 4만원 선 이상 들어야 되는 그 참외를 15,000원 이상 떨어져가 있어요. 실제 농민들은요, 머릿속이 지금 텅겼습니다. 지금 허공만 이래 봐야 될 심정이고, 내년도, 우연도 이걸 지금 성주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암담합니다, 이거는. 자, 우리 큰일 났다고 하는데 좀 궁금한 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성주의 참외값이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건 확인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도매 가격에서 거래 가격 자체가 네. 공정 가격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락동 네. 농산물 가격에서 한 15,000원 가량, 35,000원, 45,000원 나갔던 게 그 15,000원 정도로 50% 가까이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팩트인 거죠. 산지 가격은 그 정도 반값 이하로 폭락을 했고, 근데 제가 농어촌 공사 쪽에 물어보니까 가락동 논수산시장의 소매 가격은 12%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중간상들이 꽤 요즘에 이득을 많이 보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걱정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성주의 참외 가격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성주 참외하면 잘 안 먹는다는 것으로 이분들은 생각하게 되는 건가 보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의 한 절반 정도가 네. 사드 배치에 찬성하거든요. 네. 근데 성주 군민들이 저렇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니까 아마 미워서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 구매 패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좀 단체로 사주자, 공동 구매함으로써 상주분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농가 소득 피해 같은 걸 좀 보상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는 박스를 사서 기자실에 돌리고 그랬거든요. 미워서 안 사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느 지역이든 네.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정서를 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하여간 저희들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또는 네. 패널로서도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배치가 안 되는데도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배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에 하나 무슨 전자파가 영향을 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배치가 안 돼도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끄러워짐으로써 해서 네. 결국은 죽도 박도 안 되는 네. 구태여 3월 피해서 이런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네. 지금 성주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배치가 됐을 때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런다면 덜 진짜 억울하겠지만 네. 지금 더 억울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만둘 때까지 투쟁을 한다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 그만두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쪽으로 네.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또는 관련자들은 네. 또는 기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성주 군민들이 네.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전에 제주의 강정돼지 사건이라든지 또는 원전의 부안 사태 같은 걸 취재해보면요. 지역의 여론하고 중앙의 여론은 완전히 별도로 노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지금 네. 이쪽에서는 사드 배치하는 게 국민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성주에 가면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네.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군가 하면요. 결국 지역을 이끌어가는 군수나 어떤 그쪽의 지식인들인데 네. 이분들이 촉에 저를 확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거는 굉장히 오래 갈 거고요.
저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2003년도에 부안의 김종규 군수가 그때 굉장히 골치 아픈 방패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고맙다는 한 적이 없고요. 또 2015년도인가요? 14년도에 삼척의 김대수 시장이 모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의 지방선거에서 졌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 김양호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바로 뒤집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부 정책에 협조한 군수나 시장들은 다 손해를 봤어요. 왜 그런 걸 허용하고 있냐 이거죠. The art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예술, 행정의 기술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굉장히 행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국가의 충성을 보인 분들이 다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가고 두들겨 맞아갖고 중태가 되고 이런 사태를 만드니까 지금 성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거꾸로 이제 밥벌이서 이제 굉장히 장기화되는 사태를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 뭐 장관이 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 군수를 상대로 어떤 돌려놓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만 되고 군수 입장에서도 지금 군정이 마비돼가지고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접점을 찾는 게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카메라를 봤는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중국 기자의 카메라가 보이네요. 네, CCTV인가요? CCTV, 중국 관영 방송이죠? 저기 뭐 우리나라는 저기 자유국가니까는 CCTV 기자들이 지방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죠. 거꾸로 베이징에 있는 우리 기자들은 지방 갈 때 중국에 이제 허가를 받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중국은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할 텐데 아마 저런 걸 방송을 중국 CCTV에 많이 하게 되면 중국 인민들도 우리도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내야겠구나 하는 민주화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거는 득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장면 찍어가면 이제 성주에서 성주를 출장 온 CCTV 기자가 촬영한 거 중국 전역에 방송이 되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했구나. 그러니 중국 정부가 한국에 좀 겁주고 이런 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될 일 아니고 한국 국민들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겠구나 싶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민일보라면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맞는 거죠? 노동당 기관지입니다. 노동당의 기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죠. 그런데 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상만 교수가 국제론단에 글을 썼군요. 예, 한반도 배치,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통일이나 국민 안정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중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미국 이익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주권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김충환 전 노무현 청와대 업무혁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주에 아마 내려가 계신 모양입니다. 정계를 떠난 이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실효성이나 안전성도 없고 목표도 정확하지 않고 책임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게 인민일보에 또 하필이면 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남대학 교수 한 분 그리고 노무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분이 직접 중국 신문에 글을 썼단 말이죠. 뭐 누구나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용당한 측면이 저런 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김충환 비서관 같은 경우는 글 쓸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기고한 것식으로 써주겠다라는 얘기던데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지금 인민일보의 어떤 취재의 방침이라든가 취재의 방법이라든가 편집 방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거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다 몰고 가는 그러니까 이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신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고든 인터뷰도 해야 된다는 건 이용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런 데 왜 실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 쓴 방식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자막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고문을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성주에 사는 사람인데 반대하지 않느냐. 말로 술술 구술해주면 우리가 멋지게 중국말로 써주겠다. 뭐 그런 것 같군요. 그래서 글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1월 초에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인민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야당 상사를 방문하다든가 언론을 통해서 사드 기지를 공격을 하겠다든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번복시키려고 했었고 또 이런 우리
그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그런 그 교수나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게 만들어서 자기들 입장이 옳고 하다는 그런 것을 해서 정부 정책을 번복시키려고 하는 전반적인 인민위기 방식에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네. 저거를 보면은요, 과거 이제 보수 세력들이, 네. 보수 정권 시절의 보수 세력들이 또는 좀 진보 정권이 있을 때 보수 세력들이 보수에 관한 유리한 정보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미리 줘가지고 네. 산케이 신문에 딱 나면은 외신에 나면 도하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하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한 적이 있었고 반대로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이쪽에 좌파적인 사람들이 일본의 그 적기라고 하는 잡지인가요? 거기다가 서울로부터의 통신이죠. 그거를 띄워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보고 한국 지식인들이 영향을 받게 하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같은 언론인으로서 왜 그렇게 외국 언론을 이용하냐. 지금도 중국 언론에다 떡 실어갖고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게끔 하는 건데 일종의 사대주의 아니에요? 본인들은 아니겠죠 하겠지만은 그렇게 했던 보수 세력이나 산케이를 활용했던 사람이나 적기를 활용했던 사람이나 인민일보를 활용했던 사람이나 뉴욕타임스를 활용했던 사람들 다 일종의 사대주의를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그 김충환 전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기자가 찾아와서 얘기해달라 해서 얘기 구술했을 뿐 내가 쓴 게 아니다라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그럼 듯한 정정보도를 하라 그러세요. 그렇군요. 저기다가. 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김정은 편집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대주의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네. 사대주의가 아니고 저는 저 문제를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봐가지고 네. 지금 인민일보가 지금 우리로 치면 20년 전, 30년 전의 생각에 지금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을 주변에 쌓고 있는 나라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최근 몇십 년 동안 강대국이 되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문도 마찬가지로 인민일보도 공산당 기관지니까 결국은 공산당의 어떤 원칙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글을 실으면 대단히 좋겠구나. 네.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 찾아서 쓴 거고 거기에 이용당한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걸 사대주의라기보다는 인민일보, 중국의 사고방식 네. 이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뒤쳐져 있다. 네. 저는 뭐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실제로 여당에서 이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용당할 줄 뻔히 알면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CCTV의 성주 현장 취재도 그렇고 우리 전 청와대 비서관급의 고위 인사도 직접 중국의 입맛에 맞는 딱 그 글을 써줬거든요. 생각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우리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글을 쓴다면 우리의 안보는 도대체 어찌 되라는 말입니까? 중국은 아마도 우리 국내 인사의 이 같은 기고문을 앞으로도 100분 활용할 것입니다. 더구나 기고문을 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데 환추시보라는 거, 환구시보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이 환추시보라는 이 매체는 국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생각을 설명하는 매체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우연이겠을까요? 자, 일단 사드를 보복해야 하느냐, 사드에 대한 괴멸적 공격을 우린 해야 하느냐, 한국을 어떻게 보복해야 되느냐, 이런 세 가지 아주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메시지를 담은 글을 오늘 아침에 실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일단 한국 사드를 보복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쭉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눈에 띄는군요. 이유가 있는 거죠. 원래 한반도 같은 경우 지금 휴전 상태인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사드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나?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전쟁 상태를 고려한다면 이미 중국 자체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그 관계를 따질 여리가 없다. 우리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괴멸적 공격도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주장을 폈고 여기에 이제 무역상 징벌이라는 건 결국 이제 국제 무역 관계인 거죠. 현재 대중 무역 같은 것이 얼마나 한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역상을 통한 징벌을 해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쓴맛을 보게 만든다라는 계획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건 굉장히 눈에 띄네요. 과연 그럼 한국을 어떻게 보복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한국한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경제 아니냐.
무역을 우리가 압박을 하면 한국 정부가 가장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콕 하나를 집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네. 사드라는 것이 미국 무기고 네. 주한미군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네. 물론 우리 국민도 방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무기고 또 네. 미국이 자기군 방어를 위해서 일단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뭐 전시가 되면은 대규모 그 지원군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가 남쪽에 네. 있긴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환구 15가 보도를 한다면 네. 보복을 미국에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미국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하. 왜 중국 한국 15는 미국에 대한 보복, 진짜로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건 미국이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미국을 겨냥한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마치 이 모든 것을 한국이 결정한 거라고 믿는 걸 전제로 썼군요. 네. 지금 저기 한자로 환구라고 쓰고 중국 발음이 환추거든요. 네. 그 신문이 그 신문인데 지금 이 신문은 자기네 일종의 선전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외부로 반출하는, 외부에서 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를 잘 하셨는데 우리 저 김정근 선생님이 지금 중국이요. 2000년대 초반에 국가적으로 가장 큰 행사가 뭐였는가 하면 WTO 가입이었습니다. WTO 그 이전엔 가트가 있었고 WTO와 가트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는 G2로 불러주는데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G2로 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알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굉장히 성장을 한 게 바로 WTO 체제인데 그게 자유무역이거든요. 자유무역 한국을 징벌하게 되면 무역 문제로 무역 보복을 하게 되면 중국이 WTO에 거꾸로 제소를 당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을 잃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보복해봐야 오히려 당하기 때문에 네. 뭐 어쩌다 쇼는 할지 몰라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 센카쿠 문제를 둘러싼 히토리 문제 갖고 했다가 네. 일본이 다른 데서 히토리를 도입하고 또 WTO 문제가 되면서 그때 일본도 딱 그랬거든요. 룰대로 해라. 결국 중국 못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에서 이제 중국을 보는 눈이 중국이 네.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큰 나라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중국을 국제적인 룰에 맞는 그런 테이블로 데리고 올 것이냐라는 게 네. 가장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그 숙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들도 사실은 어느 경우에 국제적인 룰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레벨의 수준에 올라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룰을 어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저 환추시보라든가 인민일보라든가 또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네. 우리 시청자들도 네. 한국도 국제적인 룰이라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네. 제3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학습을 하는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결국 우리의 정치인들의 현장 방문, 이 모든 것을 중국이 잘 촬영하고 기록해냈다가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중국이란 큰 상대를 두고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근본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슈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